사기를 당했어. 인생 공부 한 번 크게 했네. 일이 잘 안 풀렸어. 아마 더 잘 되려고 일어나 봐. 가끔 불행한 소식을 마치 좋은 일처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누구보다 삶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사소한 일에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스를 놓쳤다고 하루가 망했다고 하고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현명한 태도일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불행과 마주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예상치 못한 사고들.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불행한 일이 생기면 불행해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카페에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실직 소식을 전하면서도 웃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반면 누군가는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우울해합니다. 같은 인간이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단순히 성격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삶에 대한 철학의 차이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해석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빨래를 못 말린다고 짜증을 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뭄이 해결되어 다행이라고 기뻐합니다. 비라는 객관적 사실은 동일하지만 주관적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모든 해석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일까요? 긍정적 해석과 부정적 해석이 단순히 개인의 취향 차이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중에서 더 현명하고 유익한 해석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이 탐구해야 할 핵심 문제입니다. 먼저 부정적 해석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실수도 큰 재앙으로 확대 해석합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전체적인 것으로 일반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면접 실패를 경험하면 나는 영원히 취업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과의 갈등을 겪으면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이런 해석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현실을 왜곡합니다.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 감정이 앞서다 보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둘째, 문제 해결을 방해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으면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한 기운이 전염되어 분위기를 가라앉힙니다. 넷째, 자기 성취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실제로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긍정적 해석의 특징은 어떨까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기회로 봅니다.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성장의 발판으로 여깁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보편적인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같은 면접 실패라도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갈등이라도
인간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해석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현실을 균형 있게 봅니다. 부정적인 면도 인정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놓치지 않습니다. 둘째,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희망을 잃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넷째,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긍정적 해석이 곧 현실 부정이나 맹목적 낙관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우기거나 어려운 상황을 쉽다고 착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긍정적 해석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면서도 그 안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인정하되 그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사업 감각이 없나 봐.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빚만 잔뜩 지고 가족들에게 피해만 줬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반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값진 경험을 했네. 이제 사업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겠어.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실패도 성공의 일부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일까요? 사실 둘 다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사업 실패는 분명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 손실도 있고 정신적 타격도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귀중한 학습 기회이기도 합니다.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실전 경험을 쌓은 것입니다. 어느 관점이 더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전자는 절망으로 이어져 재기를 어렵게 만들지만 후자는 희망을 유지해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단순히 타고난 성격의 차이일까요?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의 해석 패턴을 결정합니다.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란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정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긍정적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운 해석 방식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부정적 해석에 익숙한 사람도 얼마든지 긍정적 해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변화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일상이 되었고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 해석에 빠져 있으면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반면 긍정적 해석 능력을 갖추면 어떤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개인의 정신적 자원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물질적 풍요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정신적 행복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행복보다는 내적 태도에서 나오는 행복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긍정적 해석 능력은 현대인이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 해석이 만능은 아닙니다. 때로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해결 가능성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긍정적 해석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선택은 명확합니다. 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문제에 매몰될 것인가, 기회를 찾을 것인가. 이 선택은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누적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인생 공부를 했다고 말할 때 그는 단순히 위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해석 권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를 규정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주체적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소식도 비관적인 말투로 전하면 분위기 전체가 가라앉습니다. 우울은 액체나 기체처럼 쉽게 번지고 확산되며 결국 전달자 자신마저 삼켜버립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태도로 전하면 그 어려움은 오히려 모두가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감정은 혼자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동으로 모방하고 동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회사 회의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팀장이 프로젝트 지연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 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또 문제가 생겼네요. 클라이언트가 화를 낼 거고, 우리 평가도 나빠질 거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네요. 하지만 이런 경험이 우리를 더 신중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다음에는 더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고요. 같은 지연 소식이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경우 참석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한숨이 나오고 어깨가 축 늘어집니다. 누군가는 역시 안 될 줄 알았어라고 중얼거립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번에도 야근이 불가피하겠네라며 한탄합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전염되어 모든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어떨까요?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 다행이네요. 이번 기회에 프로세스를 개선해 볼까요?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같은 문제 상황이지만 해결 의지가 생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특별한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뉴런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활성화됩니다. 누군가가 웃으면 우리도 따라 웃고 싶어지고 누군가가 우울해하면 우리도 기분이 가라앉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진화적으로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발달한 능력입니다. 집단의 감정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동조함으로써 사회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런 감정전이 현상은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긍정적 감정이 전이되면 큰 힘이 되지만 부정적 감정이 전이되면 집단 전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감정 전이의 속도와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 게시물이 수백, 수천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감정 전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한 직원이 지각을 하며 부랴부랴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그는 주말 내내 고민했던 문제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며 동료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이 회사 다니는 게 맞나 싶어.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사무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평소보다 대화가 줄어들고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불만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요즘 일이 재미없긴 해. 상사는 맨날 압박만 주고, 급여도 적고 미래도 불안하고, 한 사람의 부정적 감정이 전체로 확산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날 유독 많은 사람들이 조퇴를 신청합니다. 집단 무의식적으로 부정적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반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지각,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지만 그 직원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미안해요, 늦었네요. 주말에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동료들과 이야기해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어요. 여러분 지혜를 좀 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동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무슨 고민인데요?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함께 해결해봐요. 문제는 동일하지만 분위기는 협력적으로 바뀝니다. 점심시간에는 여러 사람이 그의 고민에 대해 조언해줍니다.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오히려 팀워크가 강화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오후에는 모든 사람이 더 활기차게 일합니다.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는 성취감과 동료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 감정 전이의 힘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집에 돌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관문을 열면서부터 한숨을 쉽니다. 오늘 정말 최악이었어. 상사는 무리한 요구만 하고 동료들은 협조적이지 않고 회사가 망해가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가족들에게 쏟아냅니다. 아내는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눈치를 봅니다. 저녁 식탁이 무거워집니다. 며칠이 계속되면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아내는 남편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아이들은 부모의 기분을 살피느라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직장 스트레스가 가족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가정의 행복 지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다르게 반응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족들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여러분이 있어서 내가 힘을 낼 수 있어. 내일은 더 잘해볼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맛있는 저녁 준비했으니까 드시고 힘내세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오갑니다. 저녁 식탁이 화목해집니다.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힘든 상황도 가족이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인식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 가족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감정전이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반에는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시험이 어려웠다. 숙제가 많다. 선생님이 까다롭다. 학교 시설이 낡았다. 이런 부정적 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시작한 불평이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동조하게 됩니다. 결국 반 전체가 부정적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이런 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학습 의욕이 떨어집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협력이 잘 안 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셋째,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판과 부정이 새로운 시도를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수준이 높습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순환하면서 모든 학생이 피로해집니다. 반면 긍정적 분위기의 반은 어떨까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하려고 합니다. 시험이 어려우면 서로 도와서 공부하자고 제안합니다. 선생님이 까다로우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자고 격려합니다. 문제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도전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반의 학습 성과와 만족도는 현저히 높습니다. 감정 전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극대화됩니다.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이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한 사람이 올린 우울한 게시물에 수십 개의 공감 댓글이 달립니다. 나도 그래. 세상이 왜 이럴까? 정말 힘들어 죽겠어. 이런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부정적 감정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부정적 감정의 증폭 현상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극단적 표현이 더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힘든 일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처럼 포장합니다. 이런 과장된 부정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되면서 집단적 우울감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긍정적 내용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게시물들은 보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야겠어. 힘든 건 나만이 아니구나. 함께 힘내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긍정적 감정도 전이되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리더의 감정 전이는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CEO가 부정적 전망을 계속 이야기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적 비전을 제시하면 직원들이 힘을 얻습니다. 리더의 감정 상태가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일수록 자신의 감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부모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아이들도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든든하고 희망적이면 아이들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부모의 감정 상태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흡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교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교사가 수업에 대한 열정을 보이면 학생들도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교사가 무기력하고 부정적이면 학생들도 학습 의욕을 잃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감정 상태에도 크게 좌우되는 것입니다. 감정전이 현상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달하는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무작정 표출하기보다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표현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부정적 감정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가짜로 긍정적인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은 중요합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을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인정하되 해결 가능성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공유하되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각자가 감정 전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 에너지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합니다.
한 사람의 태도, 변화가 가정을, 직장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쾌락과 만족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울하고 어려운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말투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낙관은 현실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미래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론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근본적 조건에 대한 철학적 통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특히 우리가 선택하는 말투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는 힘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견해다. 이 말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언어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사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그 해석과 표현은 미래의 행동과 결과를 결정짓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현대 인지과학은 이런 철학적 통찰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언어를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기억합니다. 같은 경험이라도 그것을 어떤 언어로 기술하느냐에 따라 뇌에 저장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정적 언어로 기술된 경험은 뇌의 위험 감지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반면 긍정적 언어로 기술된 경험은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성장과 학습을 촉진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명의 학생이 같은 대학 입시에서 불합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모든 게 끝났어. 두 번째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쉽긴 하지만 좋은 경험이었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거야.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같은 불합격이지만 이 두 학생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첫 번째 학생의 말투에는 절망과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언어는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을 꺾고 성장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반면 두 번째 학생의 말투에는 희망과 학습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언어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성장 마인드셋을 강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말투가 단순히 그 순간의 기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예견하고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행동 패턴을 결정합니다. 나는 실패자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실제로 실패자의 행동 패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것은 좋은 경험이었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학습자의 행동 패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성취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우리의 무의식적 행동이 우리의 예상에 맞춰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예상을 담은 말투는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긍정적 예상을 담은 말투는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존재를 시시포스에 비유했습니다. 시시포스는 영원히 바위를 산 위로 굴려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바위가 정상에 도달하면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그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카미는 말합니다. 시시포스가 행복할 수 있다고. 그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때 말입니다. 현실은 때로 시시포스의 바위처럼 무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성과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의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더 나아가 운명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심지어 고통과 불행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 수용이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고통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적 태도는 말투로 나타납니다.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이것도 내 삶의 일부야. 이 경험을 통해 뭔가 배울 수 있을 거야. 고통도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라고 생각해. 이런 말투는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통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재앙은 복의 근거가 되고 복은 재앙이 숨어 있는 곳이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방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어려움도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이것이 나중에 큰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실패가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말투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곧 좋아질 거야. 이 경험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현재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됩니다. 무상을 이해한 사람의 말투는 균형 잡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하루야. 변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말투는 안정감과 지혜를 전달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마지막 자유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에게는 마지막 자유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상황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외부 조건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조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랭클의 이런 통찰은 말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 상황을 표현하는 방식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업 상황도 인생이 끝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시간이 생겼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표현이 실제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들도 비슷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명상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스토아적 말투의 특징은 책임감과 주체성입니다. 외부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니까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문제를 탓할 시간에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런 말투는 무력감을 줄이고 능동성을 높입니다. 언어학자들은 사피어 마이너스 워프 가설을 통해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사고도 부정적이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사고도 긍정적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의 신경회로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말투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으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런 철학적 통찰을 뇌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패턴은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부정적 언어를 자주 사용하면 부정적 사고 회로가 강해지고 긍정적 언어를 자주 사용하면 긍정적 사고 회로가 강해집니다. 뇌의 가소성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회로를 바꿀 수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투가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뇌를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뇌가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행동이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말투는 실제로 운명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투를 선택해야 할까요?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가짜 긍정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우기거나 정말 힘든데 힘들지 않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진정한 긍정적 말투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어. 실패했지만 배운 게 있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이런 말투는 현실적이면서도 건설적입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으면서도 해결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결국 말투는 삶에 대한 우리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는지,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가 모두 말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투가 다시 우리의 철학을 강화시킵니다.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고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말투를 선택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무의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중함이 결국 더 나은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비관적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와 주변을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우울을 키우는 대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선택하세요. 불행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자아를 발견하게 하며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환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행을 힘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며 모든 기술이 그렇듯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먼저 불행의 본질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피해야 할 것, 제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불행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불행을 적대시할수록 그것은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마치 도움닫기를 하듯 더 강하게 우리를 덮칩니다. 반면 불행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의 파괴력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운명이 되어 돌아온다. 불행을 거부하고 회피하려 할수록 그것은 더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반대로 불행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것은 변화의 에너지가 됩니다. 저항할 때는 적이지만 받아들일 때는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행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거리두기입니다. 불행한 감정에 완전히 동화되지 말고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슬프구나.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을 객관화하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슬픈 감정이 든다고 해서 우리 자체가 슬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미 부여입니다. 불행한 상황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상황의 의미는 우리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패라도 인생을 망친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소중한 교훈을 주는 경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관점을 선택하면 실패는 더 이상 순수한 손실이 아니라 투자가 됩니다. 아픈 대가를 치르고 얻은 값진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창업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투자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모든 걸 잃었어.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투자자들에게도 죄송해. 나는 사업에 재능이 없나 봐. 다시는 도전하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정말 힘든 경험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어. 사업이 어떤 건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몸으로 직접 체험했어.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지. 이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실패도 성공의 일부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 같은 사건이지만 두 반응은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성장 마인드셋을 강화합니다.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해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간적 관점의 확장입니다. 불행한 순간에는 그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지금의 절망도 언젠가는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그래서 그렇게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미래의 자신의 시선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까? 아마도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겪은 어려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방법은 타인과의 연결입니다. 불행은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다. 나만 이렇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불행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그것은 반으로 줄어들고 다른 사람의 지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감사 연습입니다.
불행한 상황에서 감사할 일을 찾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환의 도구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는 있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 배움의 기회, 성장의 가능성 등 찾아보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부정적 감정을 중화시키고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6번째 방법은 행동을 통한 변화입니다.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실제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든, 책을 읽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봉사활동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동적 상태에서 벗어나 능동적 상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생각을 바꾸고 바뀐 생각은 다시 행동을 바꿉니다. 7번째 방법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작가입니다. 불행한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로 엮어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성장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웅의 여정에서 시련은 필수 요소입니다. 모든 영웅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내 인생도 그런 영웅의 여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잃은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교육자이자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거나 부서뜨리거나 둘 중 하나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녀는 장애를 불행으로 보지 않고 다른 감각을 발달시킬 기회로 보았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원망하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대신 용서와 화해의 철학을 기르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석방 후 그는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어 인종 갈등을 해결하는 위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감옥에서의 시간을 순수한 손실로만 받아들였다면 이런 위대함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립한 애플에서 해고당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더 겸손해지고 더 창의적이 되었습니다. 넥스트와 픽사를 설립하며 새로운 도전을 했고 결국 애플로 돌아와 회사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해고당한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불행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둘째, 불행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했습니다. 남들이 규정한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불행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넷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환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입니다. 심리상담, 치료, 약물 치료 등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불행이 반드시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순수한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불행을 힘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이 성장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진전을 인정하고 격려하세요.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긍정적 사고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부정적 에너지만 전달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적절한 거리를 두세요. 좋은 책을 읽고 영감을 주는 영화를 보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음악을 들으세요.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일상적인 습관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명상이나 기도 같은 영적 활동들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이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작은 성공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큰 목표만 설정하면 좌절감이 클 수 있습니다. 대신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설정하고 하나씩 이뤄가세요. 그런 성공 경험들이 누적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도전에 대한 용기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과정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생에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불행들이 찾아옵니다. 한번 배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연습하고 적용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한번 이 기술을 익히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불행을 힘으로 바꾸는 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실용적 기술입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관적일수록 더 낙관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상사의 대부분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울 속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비관적일수록 더 낙관하라.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성장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말투 하나, 태도 하나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개인적 변화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세상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연쇄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을 바꾼 위대한 변화들은 모두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 저항이라는 믿음 하나로 대영 제국에 맞섰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보잘것없는 한 개인이었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인도 전체를 움직였고 결국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미국 사회의 인식을 바꿨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에서도 원망 대신 화해를 선택했고 그 마음가짐이 남아프리카의 평화적 민주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관적 상황일수록 더욱 낙관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토록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답은 감정의 전이 현상에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절망은 주변으로 퍼져 집단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희망은 주변으로 확산되어 집단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리더의 마음가짐이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 에너지가 동심원처럼 퍼져나가 결국 사회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런 현상을 더욱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잡계 이론에 따르면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비 효과로 알려진 이 현상은 사회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한 개인의 태도, 변화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변화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의 변화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우울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부정적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세상은 각박하고 미래는 불안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의욕을 잃어갔고 학습 성과도 떨어졌습니다. 그 학생들이 가정에 돌아가서는 부모에게 짜증을 냈고 부모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직장에서 예민해졌습니다. 한 교사의 부정적 마음가짐이 수백 명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반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교사가 마음가짐을 바꿔 매일 아침 희망찬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갑니다.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학생들은 용기를 얻고 의욕이 생깁니다. 집에 가서는 부모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좋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은 안심하고 기뻐하며 그 긍정적 에너지를 직장에서도 발산합니다. 한 교사의 긍정적 마음가짐이 수백 명의 삶을 밝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연쇄 반응은 개인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실직을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절망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 에너지를 전달하면 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 우울해집니다. 결국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마저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가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그에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원의 부정적 태도는 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한 직원의 긍정적 태도는 팀 전체를 활기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팀의 성과는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조직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부모의 마음가짐이 자녀의 인격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면 그런 태도를 주변에 전파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 세대의 마음가짐이 다음 세대로 전승됩니다. 절망적인 세대는 절망적인 다음 세대를 만들고 희망적인 세대는 희망적인 다음 세대를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마음가짐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간디의 유명한 말처럼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부정적인 패턴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격려해주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위치에 있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교사라면 학생들에게, 직장인이라면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세요. 내가 전달하는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지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긍정적 행동으로는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일관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5번째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나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해져서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단한 영웅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용기와 긍정적 태도가 주변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네에 한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밝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점점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긍정적 에너지가 동네 전체에 퍼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고받는 따뜻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회사의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어려움이 있으면 묵묵히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성실하고 긍정적인 모습이 직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위나 권력이 높다고 해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부정적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파괴적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낮은 자리에 있어도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건설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주변에서 중심으로도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 태도가 상사나 리더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의 열정이 상사를 감동시켜 조직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음가짐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효능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위나 능력이 아니라 의지와 끈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행동을 막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완전하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점점 나아집니다. 미래의 세상은 어떨까요? 개인의 마음가짐이 세상을 바꾼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와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영향력이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 메시지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반대로 부정적 메시지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개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각자가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씨앗들이 자라나 숲을 이루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혁명이나 제도 개혁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비관적 상황에서도 낙관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그런 선택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